폐기물 찌꺼기가 저렇게 유출되는 것까지도 지금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공장 측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네. 그게 더 문제네요. 자,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요. 유출될 폐기물 찌꺼기는 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피부에 닿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다고요.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입니다. 자, 그래서요, 정말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사고인 만큼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자, 그래서 대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네. 모든 사고는 예고 없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을 덮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종을 눈여겨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다는 거 저희 세 기자가 보장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종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6개 마을을 초토화시킨 붉은 진흙. 2010년 10월 헝가리 서부 베스프렘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데베체르를 뒤덮은 붉은색 진흙. 자, 이 의문의 붉은 진흙은 무려 1, 2m 높이의 너울을 이루며 맹렬한 기세로 온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정말 붉은 진흙이네. 홍수 같은 거예요? 차가 떠내려가는 거야. 엄청나죠? 마을을 덮친 붉은 진흙의 정체. 같은 주에 있는 알루미늄 공장의 유독성 폐기물 저수지가 무너지면서 약 70만 세제곱미터, 드럼통 약 350만 개 분량의 폐기물 찌꺼기가 마을로 흘러든 건데요. 오우. 자, 인체 치명적인 발암 물질과 중금속을 함유한 이 폐기물 찌꺼기는요. 데베체르 마을을 포함 콜론타르, 송로바샤레이 등 6개 마을의 하천과 농토 그리고 가옥 280채를 뒤덮으며 그야말로 마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더욱더 끔찍한 일은 이 폐기물 찌꺼기가 동유럽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다뉴브 강으로까지 흘러들어갔던 겁니다. 아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 독성 폐기물 유출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겁니다. 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수지가 터진 거는 피치 못한 사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이 사진은요, 2010년 6월,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나기 넉 달 전에 촬영된 항공 사진인데요. 저기 보시면 댐을 타고 흐르는 붉은색 폐기물이 이 흘러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어디, 보면 저게 빨간 빨간색 동그라미로 징후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균열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 알루미늄 공장에서는요, 폐기물 저수지를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았고 헝가리 정부 역시 공장의 시설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아,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근데 그 폐기물 찌꺼기가 저렇게 유출되는 것까지도 지금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공장 측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네. 그게 더 문제네요. 자,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요. 유출될 폐기물 찌꺼기는 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피부에 닿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다고요. 이렇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로 해명을 내놨다고 합니다. 아니, 피부에 안 닿을 수가 있냐고. 그게 무슨 흘러 말이에요, 넘치는데. 뭐예요? 집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데 어떻게 피부에 안다? 헝가리 정부는 이 사건 뒤에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오염된 지역을 복구시키려 뒤늦은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헝가리 마을 곳곳엔 오염 물질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 15위 공개합니다. 지진 속에서 핀 위대한 모정. 힌두교, 불교 색채의 고색 창연한 유적들로 신들의 땅이라 불리는 네팔. 그런데 2015년 4월 25일 네팔 전역을 규모 7.8의 강진이 강타하고 맙니다. 이 지진은 세계문화유산인 바라하라 탑, 보드나트 불탑 등을 파괴시켰고요. 무려 8,00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절망이 땅이 된 끔찍한 재난.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애타게 누구보다 간절히 구조의 손길을 요청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만삭의 임신부 돌마 탐왕이었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려 꼼짝달싹할 수도 없이 갇혀버린 돌마 탐왕. 날카로운 파편에 찔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고요.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들은 돌마 탐왕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구해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잠시 후 돌마 탐왕은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어떻게? 구조대가 왔나요? 오직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해낸 일이었습니다. 혼자? 건물 잔해에 눌려 의식을 잃어가던 그때
돌마 탐왕은 뱃속에서 꼬물꼬물 아기의 태동을 느낀 겁니다. 오로지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자신을 덮친 자네 더미를 정말 안간힘을 다해 걷어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무너진 건물에서 겨우겨우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아, 이게 바로 모성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깔린 네. 사람이 그걸 헤쳐나와요? 자, 결국 임시대피소에서 하루 이틀 식수도 식량도 부족한 그곳에서 무려 2주를 버텨낸 그녀. 때마침 보건소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신두팔척 지역을 돌던 일본 이동진료팀을 만난 돌마 탐왕. 아우, 다행이다. 결국 자넷더미에서 나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고요. 다음 날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아우, 다행입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의 재난 19, 1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IT의 희망, 미라클 베이비. 네팔의 위대한 모정으로 지켜낸 기적의 아기가 있었다면 이번엔 정말 기적의 아이콘이 된 아기가 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의 한 곳인 IT에 규모 7.0의 강진으로 발생한 재난. 이 지진으로 약 30만 명의 사망자와 약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섬나라 IT는 초토화 그 자체였습니다. 원래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처참히 무너진 아파트. 하지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은 인명 구조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기 생존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예요, 아기. 이 아기는 고작 생후 넉 달밖에 안 된 정말 너무나도 가냘픈 아기였는데요. 이 아기가 건물 잔해 속에서 버틴 시간이 무려 96시간. 96시간.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입니다. 나흘. 그렇죠. 닷새? 하지만 건물 잔해에 눌려서 아기의 머리에는 금이, 갈비뼈도 부러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한시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기가 있었던 곳은 수술이 불가능한 임시 천막 보호소였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구조팀은 아기를 유엔 트럭에 태워서 공항에 보냈고요. 미국 마이애미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 그리고 그곳에서 장시간의 수술 끝에 정말 다행히도 아기는 무사히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다 무너져요. 그렇죠? 진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죠. 자, 그런데요,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기의 부모도 생존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겨우 목숨을 건진 엄마 나디는 이 아비 교환의 현장에서 자신의 딸 제니를 찾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온 병원을 다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아이의 이름이 제인이었군요. 그렇죠. 네. 수소문 끝에 제니가 수술 때문에 미국에 보내진 걸 알게 됐고요. 무려 84일 만에 딸 제니와 엄마 아빠는 만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은 대참사였습니다. IT 대지진. 이 속에서 제니는 수많은 이재민들에게 아직 희망은 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기적의 소녀로 불리며 큰 감동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13위 공개합니다. 생존 시간 36일, 모모의 기적. 2008년 5월 중국을 강타한 스촨성 대지진. 이 지진은 규모 8.0의 초거대 지진이었죠. 1,500억 위안, 한화로 약 25조 3천억 원의 재산 피해와 그리고 사상자 44만 명, 사상 초유의 대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보도로 접했지만 잊을 수 없는 또 재난 중에 하나죠. 엄청 무서웠죠. 순식간에 참혹한 모습으로 변한 스촨성.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열띤 구조 작업은 한 달여가 지난 6월경에도 계속이 됐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건물 잔해더미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돼지였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뒷다리에 난 작은 상처만 빼면 거의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그런데 좀 합성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공간에 저렇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36일 만에 스촨성 대지진 현장에서 구조된 돼지의 사연이 알려지자 기적의 돼지다. 아니 이건 저팔계의 부활이야. 라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기적의 돼지로 등극을 하며 청두에 위치한 지엔촨 역사박물관에 입양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박물관 관장님의 보살핌 아래 박물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 10위 공개합니다. 전교생을 살린 선생님의 목소리.
2010년 4월 14일 오전 7시 49분경 중국 칭하이성 위수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근에 있는 제1민족중학교는 기숙사를 비롯해 교직원 숙소, 강의동 건물까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유, 오전 시간이고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피해가 굉장히 컸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903명 중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찰과상도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사망자도 없습니다. 아니, 지진이 뭐 3, 4도 아니고 7이라면서요. 7이죠. 이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기 2시간 전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어서 일어나. 집합! 집합! 한 남자가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에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교생을 깨운 이 남자의 정체, 누구예요? 제1민족중학교의 부교장 엔리 도어더였습니다. 그는 숙직하던 중에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불과 1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벽돌 건물인 기숙사는 바로 주저앉았고 세상에. 학교 건물 지붕도 맥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신하지 않았더라면 전교생이 저 안에 갇혀서 처참한 참변을 당했을 뻔한 거죠. 그 혹시라도 말 안 듣고 그냥 누워 있는 애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근데 뭐 다행히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전원 구조니까. 한편 옐리 도더 부교장이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 2년 전에 있었던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 수시로 지진에 대비해 연습을 해왔는데 정말 학생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사실 그냥 이런 경험을 헛되이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지로 이제 학생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그때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9위 공개합니다. 쓰나미가 만든 10년의 기적. 전 세계를 울린 소년의 생활. 형형색색의 트리와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날 세계를 큰 안타까움에 빠뜨린 대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지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를 덮친 거대한 쓰나미. 아유, 쓰나미. 이 일로 쓰나미란 용어가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예. 당시 인도양 쓰나미로 희생된 목숨만 23만 명. 그중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서만 무려 17만 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에 살고 있던 세프티 랑구티의 가족도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집어삼킨 지진과 해일에 4살 난 딸 자나아와 7살 배기 아들 아리프가 쓸려간 건데요. 남편 세프티 랑구티와 아내 자말리아는 남매 행방, 아니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어 무척 괴로워했고요. 쓰나미에 휩쓸려간 자식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에 전단도 붙이고 또 정부에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듯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며 자녀들을 찾아 헤맨 시간만 10년.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순 없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누나, 나 지금 자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어. 자말리아의 동생이 잃어버린 조카와 똑 닮은 소녀를 목격했다고 한 건데요. 소녀의 현재 나이는 14살. 자말리아의 딸이 4살이었을 때 행방불명되었으니 나이도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이 소녀는 자신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가 한 어부에 의해 구조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다름의 소녀가 있다는 섬으로 달려가 극적인 만남을 가진 부부. 소녀를 마주하자마자 한눈에 자신의 딸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부부의 딸 자나 역시 엄마 자말리아에게 안기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 한마디 안 섞고도 보자마자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가 엄마, 딸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만 봐도 아는 이게 거죠. 내 엄마인 줄 아는 거죠. 표정만 봐도. 자, 그런데 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들? 그렇습니다. 아들? 자, 1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된 딸 자나아는 오빠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떠나려갈 때 분명 오빠를 봤는데
그 뒤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그 오빠도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집에서 저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렇죠. 자, 그 말을 듣고 한 줌의 희망을 품게 된 가족들. 그런데 두 달 뒤 서수마트라주의 타야 쿰부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자말리아 씨 댁인가요? 제가 댁의 아드님을 보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쓰나미로 가족과 떨어져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아리프. 이 소녀는 지난 10년 동안 아이고, 거리를 아이고.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어머. 자, 그래서 전화를 준 카페 주인이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 음식과 옷가지들을 갖다 주며 보살폈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히 TV에서 10년 만에 부모를 되찾은 자나의 사연을 보던 중 노숙 소년 아리프의 사진을 함께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얼굴을 본 거죠. 10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된 세상에. 가족들. 자,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기적은 이날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네요. 이 가족처럼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며 뜨거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이번엔 치료로 갑니다. 101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퀴. 1998년 6월 3일 오전 11시. 시속 200km를 달리던 독일의 고속열차 이체에 목적지인 함부르크를 130km 남긴 지점에서 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를 내고 맙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열차 사고. 보시다시피 각 열차 차량은 제각각 분리되면서 탈산. 그중에 3호차는 콘크리트 다리 기둥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고요. 그 충격으로 다리 기둥이 무너져서 뒤에 오던 열차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삽시간에 생지옥으로 변한 선로 위. 행복한 여름 휴가를 꿈꾸며 열차에 몸을 실었던 101명의 승객들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처참하네요. 그렇죠. 독일이 그 이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KTX. KTX 같은 고속열차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예. 네. 근데 이 사고 원인이 뭐였을까요? 다리 위에서 자동차가 떨어졌다. 즉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하지만 진상조사 뒤 밝혀진 사고의 원인은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재라고요? 그렇죠. 1991년 프랑스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고속열차를 운영하게 된 독일. 기술공업 강국답게 고속열차 이체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시작하고 나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찻잔이 엎어질 정도로 열차가 심하게 흔들렸고요. 소음도 심해서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독일의 철도 기술진은 고속열차 긴급 점검에 돌입, 승차감을 안정시킬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열차의 바퀴를 교체하는 것이었죠. 참고로 이체의 열차의 바퀴는 바퀴 하나가 한 덩어리의 강철로 이루어진 모노블록 형태였는데요. 이걸 두 개의 바퀴를 결합한 듀얼블록 제품으로 전격 교체. 그런데 문제는 이 듀얼블록 바퀴가 오래 사용하게 되면 마모로 인해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 독일의 한 트램 회사는 사고 1년 전부터 철도 주식회사에 사고의 위험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사고 2달 전에는 이체의 기관사와 승무원이 바퀴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체의 열차 바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일이나 해요. 예? 라며 이 모든 경고를 싹 다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화나는 건 당시 독일 고속열차의 바퀴 안전성 검수 방법이 그냥 육안 검사였다는 겁니다. 랜턴으로 불을 비춰서 맨눈으로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미 예고된 대형 참사였다는 겁니다. 7년간 마모된 바퀴가 선로 위에서 끊어지면서 일어난 세계 최악의 고속철도 참사입니다. 이렇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지울 수 없는 대참사를 맞고 나서야 독일 철도 주식회사는 바퀴를 다시 모노블록 형태의 튼튼한 강철 바퀴로 교체를 하고요. 열차 바퀴 점검 방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독일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랑은 되게 다른데요? 그렇죠. 독일이라면 만약에 저런 불만이 올라왔을 때 바로 처리하겠죠. 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더 조금 그렇잖아요. 좀 네. 대비를 할 것 같은데 의외입니다. 근데 왜 그럴 수 있죠?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 5위 공개합니다. 한! 어태 남았지? 한퇴. 네. 그렇지, 그렇지. 2002년 4월 15일 중국 베이징시에서 출발한 중국 민항기인 A사의 여객기가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그만 정해진 선회 지점을 놓치며 김해시 진해동의 돛대산 정상 부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고 항공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세상. 없을 만큼 부서지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추락 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절규만이 가득 채웠는데요. 바로 그때 저기 제 손을 잡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부상자들을 일일이 부축하며 구조를 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25살의 청년 설익수. 그는 대구의 모 여행사의 수습사원으로요. 처음으로 관광객들을 인솔해 중국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승객이었어요? 네, 승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비행기 잔에 왼쪽 눈이 찔려서 어머, 피가 흐르고 목과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승객들을 목격한 설익수 씨는 차마 자신만 그 처참한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사고 현장 속으로 다시 뛰어든 겁니다. 아, 대단하다. 저러기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사고 충격으로 쓰러져 있던 부상자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20여 명의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요. 눈도 찔렸는데. 또 자신의 옷을 찢어서 부상자들을 지혈하거나 119 구조대에게 추락 지점을 알린 것도 설익수 씨. 정말 중요한 역할을 모두 해냅니다. 그렇네요. 그 뒤에 병원으로 이송된 설익수 씨는요. 제가 좀 더 많은 사람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머나. 라면서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사연은 미국 대표 뉴스 주간지인 T사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요. 정의로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가장 순수한 영웅적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아시아 영웅 25인에 선정했다고 합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 4위를 공개합니다. 인간의 이기가 만든 죽음의 바다. 2010년 4월 20일 영국의 석유 전문기업 B사는요. 여느 때처럼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앞바다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호를 통해서 시추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파이프인 시추관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 그리고 얼마 뒤 배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인부 1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 그 뒤에 계속된 끔찍한 사고, 아니 재앙. 시추관이 부러지면서 파괴된 해적 구멍에서는 무려 87일간 약 490만 배럴의 원유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 멕시코만에 근접한 해안 지역은 정말 하루하루 죽음의 바다가 되어갔습니다. 검은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펠리컨이 수두룩하고요. 멸종 위기의 희귀 바다거북 캠스 라이들리도 무려 609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이 완전 그냥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완전 파괴시킨 거고요. 미국 정부는 사고 후 멕시코만과 근접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4대주에 어업 재난 상태를 선포, 매년 수산물을 24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을 생산하는 루이지애나주는 모든 어업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해양 재난이 더욱 안타까운 건, 아니 또 분노하게 만드는 건, 이 사건이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견된 거예요? 그렇죠. 영국의 석유 전문기업 B사는 비용 문제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무시했고요.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게다가 근로자들이 심야에 잠에서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보 장치를 꺼놨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갖은 작업 끝에 2010년 9월에 사고가 난 해저 유정은요, 밀봉이 됐습니다, 일단. 하지만 이미 유출된 기름으로 망가진 생태계는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영국 원유 시추회사 B사가 미국에 24조 원을 배상하기도 했지만 돈으로는 어떤 것도 보상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는 부디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3위를 발표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놓지 않은 것. 미국 파마와 싸우는 최정의 여왕.
2014년 7월 17일 오전 10시 53분경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장덕동 수안지구 갑자기 한 아파트 인근 도로변 인도에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 저거 나 기억나. 추락한 헬기는 큰 굉음과 함께 폭발, 그리고 그 헬기에 타고 있던 강원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5명은 그 자리에서 전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요, 전 국민이 가슴속에 묻은 참사죠. 세월호 수색 지원을 나갔다가 복귀하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 직후 소방관과 경찰들이 출동해서 현장을 수습을 했는데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훼손된 시신을 마주한 동료 소방관들. 자, 그런데요. 이때 수습 과정에서 왼손 주먹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한 시신이 발견됩니다. 고 정성철 기장의 시신. 마지막까지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검은 플라스틱 덩어리. 바로 사고 헬기의 조종 스틱인 조종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가 추락한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정말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고 정성철 기장은 죽음이 직면한 그 순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락 직전까지 헬기 스틱을 절대 놓지 않고 피해가 적은 곳을 향해 추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끝났다라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틀렸다라는 생각을 한 상황에서 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네요. 마지막 순간까지.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준 진정한 영웅들을 절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에도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시민을 위해서 뛰어든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 19명의 얘기입니다. 2013년 6월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야넬 힐. 바짝 마른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큰 산불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은 삽시간에 번져서 산은 시뻘건 불길을 뿜으며 용광로처럼 타올랐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진입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19인의 소방관은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들의 다른 이름은 바로 핫샷. 핫샷? 핫샷?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핫샷은 미국 최정예 엘리트 소방관으로요. 일반 소방대원과는 다르게 산불이 발생하면 최전방에 투입돼서 방화 차단선을 치는, 즉 산불 진압 전문 요원을 핫샷이라고 합니다. 약간 그 저기 소방관 중에서도 특수부대, 뭐 특공대 이런 느낌인 거군요. 그렇죠. 정말 핫샷의 임무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 야넬 힐 화재에도 긴급 투입된 19인의 핫샷 요원인데요. 이들은 일반 소방 호스가 아닌 톱과 도끼, 불을 붙이는 토치를 들고 불이 난 곳에 반대로 달려가서 불이 번질 염려가 있는 풀이나 나무를 먼저 자릅니다. 또 땅을 파서 경계선을 구축한 뒤 맞불을 놓아서 불길을 잡는데요. 이렇게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돌풍으로 도저히 진압할 수 없는 속도로 번진 불. 19명은 그만 그 불 속에 갇혀서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은 미 전역에 알려졌어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핫샷 소방대원들을 향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희생된 핫샷 요원들이 20, 3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1위 공개합니다. 런던을 뒤흔든 6월의 항공. 작년 6월 영국 런던. 화염에 휩싸인 24층 아파트의 모습이 생중계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죠. 화재가 발생한 곳은 영국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런던 한복판 켄싱턴 지구였는데요. 하지만 화재가 일어난 그ren펠 타워는 120가구, 약 6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으로 입주민은 주로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모여있는 아파트여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그렇습니다. 자, 사망자 71명을 비롯해 무려 4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 최악의 화재.
자, 화재의 원인은 4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파이어로 인해 냉장고가 폭발했고 불꽃이 건물 외장재를 타고 24층 꼭대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관 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 결국 50분 만에 그ren펠 타워는 완전히 타버려 흉측한 몰골로 남고 말았는데요. 좀 더 빨리 진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 수 없었던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자 켄싱턴 지구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진입로가 고작 한 곳뿐이었고요. 그ren펠 타워의 외장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저렴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아이고. 또 알루미늄 사이에 플라스틱의 일종인 가연성 폴리에틸렌을 넣어서 불이 더 쉽게 옮겨 붙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 같은 화재 대비 설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뭐 예고된 인재였던 건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라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의 데스크 박경련 대표님을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런던을 뒤흔든 6월의 악몽. 제 기사를 1위로 선정한 이유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가량이 아파트에 산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난 그 화재 사고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내 집에서 또 혹시나 이웃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박경련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민방위 복을 차려입은 이유는 오늘 준비한 특종 때문입니다. 오늘의 특종은 바로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입니다. 흔히들 많이 이제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도 하고 우리 뭐 예비군 훈련에서도 많이 합니다만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더 기억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사실 많이 잊어버려요. 맞아요. 그냥 늘 잊어버리고 늘 이제 들을 때마다 새롭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재밌게 구성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생활 현장에서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 재난이 발생했을 때마다 각종 방송 라디오에서 자문을 맡아 다양한 대비책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긴급히 저희 세 기자가 프리한 안전처 국민재난방재위원회를 결성한 만큼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지진, 홍수, 태풍 등 각종 재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생명줄이 될 특급 정보들을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크로스!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8위부터 공개합니다. 자, 일석이조 트랜스포머 재난 대비용품. 먼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이 조명, 이 화분, 이 의자. 뭐 같은가요? 아, 너무 그냥 세련돼서 구입하고 싶은데요, 그냥. 그냥 그렇죠, 네. 느낌이. 북유럽 네. 스타일인데요? 예. 하지만 사진 속 생활 인테리어 용품들은요, 특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외부 충격과 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아이템으로 변신합니다. 먼저 스탠드 조명은 이렇게 분리를 하면 그렇지. 헬멧과 가운데 등이 비상용 손전등으로 바뀌고요. 원래 등이 있던 데니까. 그렇죠. 아이디어 좋다. 그리고 화분 역시 윗부분을 쑥 들어올리면 순식간에 헬멧으로 변신합니다. 의자는 저 다리를 빼가지고 네. 비상용 뭐 지팡이나 어. 아니면 뭐 목발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발. 의자가 제일 상상이 안 돼요. 저 밑에 뭐 공간이 있긴 한데. 공간이 있어요. 참, 내가 저걸 못 봤어. 저 의자 바닥에 손잡이를 돌려서 분리하기만 하면 머리뿐만 아니라 등, 척추까지 보호되는 헬멧으로 변신합니다. 머리나 목 쪽으로 뭔가 떨어질 경우에 저거를 쓰고 다닌다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평소 가정에서 재난 대비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구비하고 있더라도 거실이나 방 이렇게 내 손 닿는 곳에 꺼내두진 않습니다. 자주 쓰지도 않고. 어딘가 집어넣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사용하는 일상용품에 안전장비 기능을 더한 제품들이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문 손잡이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밤이 되면 LED 조명이 들어옵니다. 센서가 빛을 감지해서 밤에만 자동으로 켜지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분리만 하면 손전등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문고리는 자동 충전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시판만 된다면 실용성 만점인 재난 대비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제일 공감됐던 게 재난 대비용품들은 어디다 박아놓거든요. 다들 있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막 창고 깊숙이 갖다 놓으면 그렇죠. 언제 찾아요? 그거를. 안 찾아요. 예. 예.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7입니다. 대난 로봇, 특명 인간을 구하라.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재난 현장을 누비며 인명을 구조하는 로봇. 이미 전 세계의 재난 현장에선 일당백 활약을 펼치는 로봇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특한 로봇의 정체, 드론인데요. 중국의 한 드론 제조회사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17년 3월까지 드론이 수색 활동을 통해서 구조한 인명이 전 세계 무려 59명에 이른다고 밝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3월 강원도 춘천에서는요. 산에서 실종된 후에 사망한 70대 노 부부의 시신을 드론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는요. 현재 건물 붕괴 시에 생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이 한창인데요. 도호쿠 대학 연구진이 지난 6월에 공개한 이 로봇은요. 구조대원이 들어가기 힘든 건물의 잔해의 그 좁은 틈을 들어가서요. 머리에 장착된 센서와 카메라로 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저거 근데 아무나 막 휘어가지고 구석구석 찾아볼 수 있겠어요, 저렇게 되면.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기도 위험한데도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단순 수색을 넘어서 로봇이 곧 인명을 구조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재난 로봇 최강자를 가리는 세계 재난 로봇 대회가 열렸는데 이 재난 현장 속의 구조 활동과 관련한 총 8개의 미션을 소화해야 했는데 무려 석 대의 로봇이 이 미션을 모두 완수했고요. 재난 로봇이 현장에서 활약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랑스러운 건요. 이 대회에서 영예 1위를 차지한 로봇의 정체가 이 대회에서 영예 1위를 차지한 로봇의 정체가 카이스트 대학에서 개발한 한국 최초의 인간형 로봇 휴보였다고 합니다. 오, 야. 대단하죠? 박수. 네. 일본이나 미국 같은 쟁쟁한 과학 선진국의 로봇들을 다 제치고 1위를 한 거죠.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6위 공개합니다. 작년 7월 중국에선 태풍 네타 파괴의 영향으로 침수, 붕괴, 산사태 등이 일어나 무려 6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남부지방 장시성에 위치한 포양호 근처 한 농촌 마을에서는요. 무려 600만 평이 넘는 논밭은 물론 약 6천 명의 농민들의 생활 터전까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위기를 악물고 견디며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까지 무사히 지켜낸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군인들인데요. 당시 대민 지원을 위해 이 마을에 온 군인들은요. 모래주머니를 쌓아 넘치는 호수를 막기 시작했지만요.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농민과 논밭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몸으로 댐을 만들어 침수를 막자. 자, 먼저 여단장이 논둑으로 뛰어들자 부하들도 구명조끼를 갖춰 입고 그 뒤를 따라 직접 자신들이 인간 모래주머니, 인간 댐이 되었고요. 야. 직접 몸으로 거센 물살을 견딘 시간만 무려 6시간. 오직 농민들을 위해 이 악물고 버틴 인간 댐 덕분에요. 무너졌던 논둑은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저녁 무렵 복구를 모두 끝낼 수 있었고요. 인명 피해를 막은 것은 물론 농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벼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야. 와, 진짜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네. 미국 남부의 도시 뉴올리언스에는요. 온 도시를 마비시킨 재해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 무려 약 244명의 목숨을 구해낸 영웅이 있었습니다. 자, 존 켈러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해병이었던 존 켈러는 은퇴한 이후 뉴올리언스의 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2005년 8월 29일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으로 기억되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에 상륙하고 맙니다. 카트리나는 뭐 지금 들어도 무섭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살벌한 자연재해였죠. 자, 카트리나 때문에 존 켈러가 살던 아파트는 물론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며 외부와 고립됐고요. 주민들 사이에선 식품이며 생필품 약탈도 빈번해져 도시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존 켈러는 다행히도 집에 카약이 있어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아파트에 그대로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요. 당시 존 켈러의 아파트에 고립된 244명의 주민들 때문이었는데요. 그중 3분의 1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었고요. 아이고. 자, 그래서 존 켈러는요. 먼저 젊은 사람들을 모은 뒤 근처 상점까지 함께 수영을 해서 불 피울 연료며 아이스박스를 챙겨왔고요. 아파트에 있던 모든 음식과 물을 한데 모아 저장하고 요리를 해서 공평하게 나눠드렸습니다. 마침내 병원에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미군의 헬리콥터와 만나게 됐고요. 그렇게 아파트에 고립된 지 무려 6일 만에
드디어 구조 헬기가 도착해 아파트 주민들을 구조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존 켈러는 환자들이 질서 있게 헬기에 오를 수 있도록 구조 활동을 지휘했고요. 헬기에 탈 수 없는 주민들은 모터보트나 에어 매트리스에 태우고 존 켈러가 직접 노를 젓거나 물속에서 매트리스를 밀어가면서 구조대가 대기 중인 뉴올리언즈 공항까지 안내했다고 합니다. 영웅이다, 영웅. 대단하다.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네. 숙명의 힘으로 근데 정말 사진에 보이는 분들이 다 노약자분들이에요. 예. 그의 위대한 이야기가 알려진 뒤 각종 인터뷰는 물론 영화 제작 요청까지 쏟아졌다는데요. 이에 존 켈러는 영웅이 되려고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하면서 지금도 노숙자 복지 문제에 참여하는 등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이번에 13입니다. 전 해야죠. 오가야죠. 장 기자님. 오 한 2개 남았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거 순위 재난인데요. 예. 자, 가는 곳마다 살인 사건을 몰고 다니는 코난과 김전일처럼요. 가는 곳마다 재난을 몰고 다니는 불운의 아이콘 현순이와 석순. 자, 어느 한밤중 나란히 길을 걷다가 평소보다 커다란 달을 보고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끼게 된 이 두 사람. 달이 왜 저렇게 커? 좀 무섭다. 근데 너 그거 알아? 저렇게 커다란 슈퍼문이 뜨면 지진이나 해일이 온다던데 말이야. 자, 그런데 네. 과연 슈퍼문이 정말 지진 해일을 불러올까요? 진실 혹은 거짓? 뭘 것 같습니다. 거짓. 전 불러온다고 봅니다. 아니, 거짓이니까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초저녁에 슈퍼문이 막 떠올라서 정말 건물들 위에 살짝 걸려 있을 때 봤어요? 기분 탓이에요. 시뻘개요. 자, 정답은 바로 거짓입니다. 그럼 왜 물어봤겠어? 직접 국립해양조사원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슈퍼문이 지진 해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전혀 없대, 전혀. 자, 슈퍼문과 일반 보름달의 크기 차이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전문가는 슈퍼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길을 걸어가던 현순과 석순. 그런데 이번엔 땅이 흔들리는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는 건물 붕괴 위험이 없는 공터로 대피하라고 했어. 아니야. 여기서 공터는 너무 멀어. 우리 일단 가까운 건물로 들어가자. 자, 과연 현순이와 석순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만약 지진 발생 시 안전한 대피 장소가 멀다는 상황을 전제했을 때 간판이나 창문이 많은 번화가 있을 때는 떨어질 게 이제 많은 곳이죠. 반드시 가방이나 외투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를 하는 게 일단 좋고요. 그래? 그리고 내진 설계가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2위로 갑니다. 자연재해보다 한 수위 생존 캡슐. 사상자만 무려 30만 명, 인류 역사상 최대 재난이라 불리는 2004년 동남아 쓰나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야말로 순식간에 건물과 도로를 집어삼키고 소중한 인명까지 휩쓸어버리는 자연의 파괴력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보다 더 안전한 대피처에 대한 관심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허리케인과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일명 방공 캡슐이 이 세상에 공개됐다고 하는군요. 미국 워싱턴주에 소재한 생존 캡슐사가 만든 개인용 대피소입니다. 지름이 각각 1.37에서 2.44m에 이르는 이 캡슐은요. 최소 2명부터 최대 10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럽게 재해가 발생했을 시 일단 안으로 대피하면요. 그 즉시 외부와의 공기가 차단되고요.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홍수 쓰나미에도 맞설 수 있도록 물에 뜰 수 있는 부력 시스템이 풀 가동되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실험 영상을 통해 확인을 했는데요. 약 60m 폭포에서 떨어뜨리는 등 이 재난에 대비한 성능 테스트를 다양하게 거쳤다고 합니다. 떨어뜨리죠? 진짜 떨어뜨려. 네. 저기 보이죠? 안 깨진 거. 다시 떠올랐네. 떠올랐어요. 참고로 이 생존 캡슐을 만든 창업자 줄리안 샤프는요.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22만여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을 알게 된 뒤 이 캡슐을 구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바이벌 캡슐의 1차적인 목적은 급작스런 재난에 대피하고요. 구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8입니다. 태풍에서 우리 집 지키기. 그동안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집 유리창 깨지지 않게 지킨다며 초록색 테이프를 창문에 커다랗게 X자로 붙여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방법이 썩 효과가 있진 않다고 합니다. 왜냐? 태풍이 올 때 창문이 깨지는 이유가요. 창틀이 헐거워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일 때는 꼭 창틀이 고정되도록 창틀의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렇게 그렇죠.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테이프 말고 신문지 이렇게 쫙 발라가지고 응. 해놓으면 이것도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 그런 또 얘기도 있죠. 예. 좀 많이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신문지라고 하는 거는요. 이 유리창을 깨지지 않게 지켜주기보다는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그 유리 파편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올바른 활용 방법은 신문지를 유리창에 넓게 붙여놓고요. 수시로 물을 뿌려서 밀착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솔직히 신문에 물 마를 때마다 어떻게 이걸 매번 물을 뿌립니까? 그래. 그러니까요. 귀찮잖아. 네, 돌아버리죠. 그래서 저 안전기자 전기자가 말이죠. 새롭게 추천하는 아이템. 부엌 서랍에 하나씩 굴러다니는 랩 있잖아요. 창문에 분무기로 칙칙 물을 뿌려주고 랩을 붙여주면 신문지보다 더 찰떡같이 붙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태풍 올 때 이제 강풍도 불지만은 폭우도 엄청 내립니다. 그래. 그렇죠.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우리 집에 물이 차올라 대피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도시가스 사용하는 집에서는 중간 밸브, 계량기 옆 메인 밸브까지 꽉 잠그셔야 됩니다. LP가스를 사용하는 집에서는 밸브를 잠근 뒤 체인 등으로 용기를 단단히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거 굴러다니다 폭발하는 거. 폭발하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꼭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 집에 돌아왔다. 뜨거운 물에 씻고 푹 쉬어야겠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집으로 막 돌아와서 네. 가스보일러를 함부로 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그렇죠? 침수의 영향으로 감전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 이게 물 틀었다가 바로 감전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번, 1544-4500에 연락해서 가스 점검 먼저 꼭 받으시고 나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1588-7500에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검사를 깐깐하게 해주죠. 깐깐하게 해주세요. 예, 예. 예, 혹시 모를 감전 사고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몇 번? 1588-7500. 1544-4500이라고 5초 전에 얘기했어요. 1544-4500. 한국전기안전공사요? 1588-7500. 오. 가스안전공사요? 1588-7500. 1544-4500이라고. 아, 진짜.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7위 공개입니다. 알쓸미노 우리 생활 초밀착 자연재해. 이 재해의 영향으로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자 수가 한 해에 약 700만 명.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1급 발암 물질로 발표한 그놈. 바로 미세먼지. 미세먼지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곳곳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만도 무려 100건이 넘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요. 세계 최악의 공기 순위 조사에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인도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을 넘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 생활에 초밀착된 자연재해 미세먼지 A부터 Z까지 잘 알아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쓸미놈, 알아두면 쓸데있는 미세한 그놈. 먼저 미세먼지란 무엇이냐?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의 오염물질로 이루어진 아주 가는 먼지 입자를 말하는데요. 머리카락의 7분의 1 크기보다 작은 10 마이크로미터고요. 그것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건요, 이 코나 기관지의 점막조차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쌓입니다. 그 정도로 작은 크기고요. 장기간에 흡입했을 경우에는 천식이나 폐질환, 눈으로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고요. 심지어 심할 때는 미세먼지가 혈관에까지 침입합니다. 이렇게 숨쉬기만 해도 위험한 미세먼지. 그렇다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미세먼지를 완벽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야외 활동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요 식약처 인증 마크인 KF, 이 90 이상을 써야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대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공기청정기의 핵심, 필터죠. 이 필터를 고르실 때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파 필터, H10에서 H14 단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더 작은 입자에 먼지를 걸러준다고 하니까요.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4위입니다. 장마철 출몰 주의, 도로 위 지뢰. 2014년 6월 소나기성 폭우가 내린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는 갑자기 이것이 튀어올라 시내버스 바닥 부분에 충돌해서 기사님,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비만 오면 출몰한다는 도로 위의 지뢰는 바로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저지대에서 시간당 약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수가 역류합니다. 그러면서 약 40kg 무게의 철제 맨홀 뚜껑이 41초 만에 지상 27cm 높이로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40kg짜리 철덩어리가 날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거의 흉기죠, 그러면. 무기죠, 무기. 그런데 이 중에서도 폭우로 침수가 됐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맨홀은 하수도 맨홀입니다.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유일한 맨홀입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맨홀 아래 하수도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폭우가 내릴 때는 반드시 이 하수도 맨홀 근처는 피해서 걷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맨홀의 위험 시그널입니다. 알 수 있어요, 폭발하기 전에. 맨홀 뚜껑에서 부글부글부글하고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신다면 그 즉시 맨홀 주변을 피해서 대피해야 됩니다. 이 기포가 맨홀 폭발의 징조라고 합니다.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불성설 같긴 하지만 바닥 같은 조심해야겠네요. 걸 잘 보고 걸으시는 것도 예. 도움이 이왕은 밟지 마시고 네. 이왕이면 피해 가시고. 예. 특집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3위 공개합니다. 당신 가까이 있는 재해 모모. 여러 자연재해 중 많은 분이 아유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 하고 간과하고 있는 재해가 있습니다. 바로 산불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산불이 무려 524건. 그렇게 많았습니까? 이 산불로 올해 상반기에만 여의도 4배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각하다. 산 근처만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들잖아요. 들어요. 마치 그 조스 영화 보면서 바다 안 가야지하는 거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진 대피 요령이나 화재 대피 요령 이런 건 좀 다들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산불 대처 요령을 물어보면 아마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정말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작은 산불을 만난 경우입니다. 입고 있는 외투로 불의를 덮거나 흙을 뿌려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불씨가 남아서 다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소방서나 산림관리원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 조기 진화가 불가능한 큰 산불을 만난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 산불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지 않아 풍향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불길의 반대 방향으로 다니시면 됩니다. 불길의 반대 방향. 최대한 등산로를 따라서 대피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길까지 잃었다면 헬기가 구조하기 쉽도록 산 정상을 향해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 버리는. 그 보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불길로 퇴로가 막힌 경우에는요. 이미 산불이 지나가 탈 것이 없는 곳이나 도로나 계곡, 바위 뒤같이 불길이 다가오기 어려운 지역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곳으로 대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정말 긴박한 경우는요. 최후의 방법. 낙엽이나 나뭇가지 같이 탈만한 것들을 최대한 멀리 긁어낸 뒤에 얼굴과 등을 가린 채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산을 하실 때 불씨가 될 만한 거, 라이터나 그럼요. 향, 담배. 이런 취사도구 이런 거는 안 가져가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담배가 제일 위험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좋습니다. 자,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2위 공개합니다. 이재민들의 희망이 된 모모집. 2008년 규모 8.0의 지진으로 약 9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중국 스촨성 대지진. 2010년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IT 대지진. 그리고 2011년 일본을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까지. 순간적으로 도시를 집어삼켜 처참한 폐허로 변한 피해 지역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들에 수많은 이재민들을 위한 이 집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이로 만든 집, 일명 종이 대피소입니다. 정말로 종이와 재활용 마분지 등만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요. 일본인 건축가 반시게로입니다. 그는 1995년 1월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 당시 수많은 이재민들이 비위생적인 데다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비영리 재단인 반을 설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 구하기 쉽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에 언제 어디서든 해체, 조립, 이동이 편리한 종이 대피소를 짓게 된 건데요. 수백 장의 종이를 단단하게 압착해 내구성을 높였고요. 또 방수, 방염 처리까지 해서 종이 재질의 단점을 보완했고요. 그렇게 반시게로 건축가는 약 20여 년 동안 일본과 터키, 중국, IT, 필리핀 등 각종 재난 현장을 돌며 이재민을 위한 종이집을 지었고요.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와 휴식까지 취할 수 있게 구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다. 건축가라기보다 구호 활동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공을 인정받게 돼서요. 2014년 3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이분이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대비 19. 우리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 극복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아 19 오늘의 1위 특종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고립됐을 때 나를 구하는 음식. 특명,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하라. 자, 1위 후보 기사 전해드립니다. 재난으로 인한 고립, 아직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고립됐을 때 난 뭘 먹으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해답은 이미 여러분의 부엌 선반 속에 있다고 말이죠. 부엌 선반? 우리 집 부엌 선반 속에 뭐가 있죠? 자, 뭐가 있을까요? 아니 모든 집안의 선반에 다 있습니까? 다 있다고요? 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에 있었어 하실 겁니다. 그래요? 지진이 났다, 태풍이 온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일 먼저 마트에서 동나는 식품은 라면입니다. 라면 있죠. 사실 라면은 좋은 비상식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생존 전문가들은 기특한 비상식량으로 국수를 꼽습니다. 국수를 뽑아요? 네. 국수를 뽑네. 아니, 누가 스타로 국수를 뽑는데요. 태풍도 다 지나갈 거야. 자, 국수를 붙네. 뽑는 게 아니라 네. 생존 전문가들 국수를 꼽습니다. 꼽는다고. 자, 이 면 자체에 소금간이 되어 있어서 유통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길고요. 무엇보다 이 가느다란 세면의 경우에 그렇지. 미지근한 온수에 그냥 이렇게 10분만 불려놔도 바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 소면 생각해봐. 그러네, 풀리잖아. 그러네. 즉 전기 없고 불 없을 때 세상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 바로 국수라는 겁니다. 네. 자 국수 좋다 치고요. 네. 비상식량이라도 국수만 먹으면 물리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땐 통조림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따줘야 됩니다. 네, 뭐 다양한 이제 통조림이 있는데 네. 통조림도 아주 적합한 구호 식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설날이며 추석마다 부엌이 넘쳐나도록 선물 받아 처치 곤란했던 바로 참치 캐리. 너무 좋지. 가장 좋은 참치잖아요. 구호 식량입니다. 너무 좋아. 일단 유통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저장식품 중에서도 제일 길고요.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고립됐을 때 챙기기 어려운 영양분도 보충해 줄 수 있다고. 너무 좋아. 좀 먹고 싶다. 또 흔하디 흔한 재료이지만 고립 상황에선 생존 필수품으로 변신하는 우리 집 기본 생활용품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식용유입니다. 식용유요. 식용유는 왜죠? 정전이 됐을 때 작은 종지 그릇에 식용유를 담고 화장지나 종이를 손으로 비비꼬아서 심지를 만들어낸 뒤 이 심지를 식용유에 담가놓고 불을 켜게 되면 이게 등잔불이 되면서 야 신기하네. 요긴하게 랜턴 대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정보였는데. 굉장히 괜찮네요. 자, 이어서 특집 나와 가족 살리는 재난대비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나갑니다. 씨를 뿌리고 19입니다. 꼭물을 주었죠. 인류 최후의 날을 대비해서 씨앗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북극해에 있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인데요. 차가운 해변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 면적의 약 85%가 빙하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 이곳에 자연재해나 핵폭발 같은 대재앙 이후 식량 고갈에 대비한 국제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2008년. 가볍게 얘기할 건 의미 아닌데. 있는 곳이에요. 예. 괜찮은데 이거. 갑자기 등을 돌리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갑자기 이 사람 등을 돌려요? 아니 소면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깜짝 놀랐네.
UN 세계 작물 다양성 재단의 주도 아래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와 NGO 단체 등에 의해 건설된 국제 종자 저장고는요.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면서 혹여나 벌어질 자연재해 뒤 살아남아 있을 후손들을 위해 전 세계 농작물들의 소중한 씨앗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이렇게 귀한 대접받으며 보관 중인 종자만 무려 약 93만여 개로요. 이렇게 병에 담겨 특수 비닐에 포장되어 보관 중입니다. 유전자빨.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아시아 국가 최초로 기장, 벼, 옥수수, 보리, 참깨 등 약 13,000점의 작물 종자를 맡겨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자 저장고뿐 아니라 지구 종말을 대비한 곳이 또 있는데요. 국제 종자 저장고 옆엔 20년 이상 버려진 석탄 폐광이 있습니다. 이 폐광은 그냥 폐광이 아니라요. 서적, 문서, 오디오, 비디오 등 디지털 지적 재산을 보관하는 데이터 저장고, 북극 세계 보관소입니다. 몰랐어. 디지털 기록 보관업체 PB에 의해 올 3월에 개관했는데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디지털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중요 문서들은 그 어떤 해커가 와도 해킹할 수 없고 최대 1000년 동안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아날로그 필름에 담아 이야. 대재앙에 대비한 지적 재산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는 대단하죠? 뭐 5글자로 인류의 지혜다.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근데 유비무환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발명은 저는 국수라고 생각합니다. 국수요. 자, 오늘의 데스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경영 공보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계신 데가 어딥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이라고요. 예. 재난 상황이 있을 때 전국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기서 다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곳이죠. 그러면 그 국가적인 재난 터졌을 때 대통령이 가 있는 거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저 보여드릴까요? TV만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저렇게 생겼군요, 예. 실제로. 자, 우리 공보관님 어떤 쪽이실지. 그러게요. 박 공보관님 1위 기사 발표해 주세요. 네. 오늘의 1위는 고립됐을 때 나를 구하는 음식입니다. 예. 일단 재난 상황 나면요. 뭔가 이렇게 구호를 하고 하는데 보통 이런 체계가 잡히는데 한 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네. 그동안은 국민들도 스스로가 내 몸을 챙길 수 있도록 평소에 뭐 생존 배낭이랄지 그냥 구호 물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박경영 공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